우크라이나 해왕성 대함 미사일. 모스크바를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400대공 방어 시스템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해왕성 미사일이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게 지난 4월이었는데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 자정.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발사한 해왕성 2대의 피격. 그는 다음날 흑해 바닥에 묻혔습니다. 모스크바에 장착된 다양한 대공수색 레이더. 게다가 다양한 대공 무기. 모두 무효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 러시아 무기 제조의 품질.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네프툰 연구 및 개발의 진정한 강점. 해왕성은 원래 대함미사일이었다. 임무는 군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해왕성 미사일 업그레이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음. 그리고 해왕성의 첫 번째 목표.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야. 소위 최첨단 대공무기 S-400.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8월 중순 온라인 공개 예정. 우크라이나 해왕성 대함미사일 사용. 파괴된 러시아 S-400 대공방어 시스템. 영상 속 S-400. 그들은 산산조각이 났고 몸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볼 수 있다. S-400은 다음 위치에 배치됩니다. 러시아 군사기지 근처. 원래 임무는 대공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표적이 됐다. S-400을 파괴하는 해왕성 미사일에 대한 뉴스. 많은 당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메리컨 워존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 지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 23일. 키예프는 공식적으로 개선된 해왕성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크림반도 서부를 강타하다. S-400 방공 시스템. 관계자도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네프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모스크바에 대한 지상 공격 유형 공격. 그리고 러시아의 다른 목표들. 관계자 발표 며칠 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협의회 장관 다닐로프가 말했다. 우크라이나 신형 미사일이 S-400에 명중하다. 그러나 그는 당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사용되었나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넵튠 미사일의 개량형. 넵튠 미사일은 원래 아음속 순항 미사일이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음속 순항 미사일은 실제로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S-400을 파괴했습니다. 보이는 러시아 S-400. 이 얼마나 큰 헛소리입니까? S-400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첨단 대공미사일. 그 범위는 400km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미사일 96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한다. 48개 표적을 동시에 요격.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발사가 가능합니다.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및 기타 유형의 미사일. 고저 일치 생성. 몇 가지 기사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S-400에 대한 중국 커뮤니티의 평가. 예를 들어 인민일보의 이 기사는 제목은 이라고.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미국 패트리어트 능가. 자막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살펴보자. 정말 사람을 크게 웃게 만드는군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것을 사용합니다. 극초음속 무기 단검. 터미널 속도는 마하 10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기동 가능한 궤도 변경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단검 9발 발사. 키예프를 지키고 있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한 포화 공격.
결국 패트리어츠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단검이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무기인 S-400을 자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마주하는 속도는 마하 1을 넘지 않습니다. 아음속 순항 미사일.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맞고 폭파되었습니다. 이 예들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해준다. 종이 호랑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종이 자료를 보면 단검 극초음속 미사일. 터미널 속도가 마하 10에 도달. 러시아와 중국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미사일은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그는 패트리어츠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일부 무기. 전장에 가지 않으면 무슨 말이든 하기 쉽습니다. 성능은 마음대로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전장에 나가면 그 비밀은 곧 밝혀질 것이다. 다시 이때로 돌아가 넵튠이 S-400을 쳤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세요. 해왕성이 S-400을 파괴한 방법. S-400이 요격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러시아 레이더야? 적어도 비행 표적에 대한 탐지 능력이 부족함. 대함 미사일로서의 해왕성. 주요 초점은 바다 스키밍 비행입니다. 해발 10에서 20m 고도에서 비행 가능. 접근하는 러시아 군함. 그래서 지난 4월 모스크바는 해왕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무기와 장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해왕성의 도착이 전혀 감지되지 않음. 대공미사일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러시아 및 소련 시대 레이더. 바다 스키밍 비행, 저공 비행 목표물. 감지 기능에 큰 결함이 있습니다. 다시 탱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이 1990년대 탱크를 구입했을 때 당시 여러 나라에서 주력 전차 파견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 T-80이 있습니다. 이 탱크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즈와 유사합니다. 가스터빈 엔진이 사용된다. 의욕이 넘치네요. 스웨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전차는 운전할 때 정말 강력합니다. 달리기도 엄청 빠르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후진이 안 돼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러시아 기어박스 기술은 수준에 미치지 못함. 후진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후진 시 운전자의 시야가 매우 제한됩니다. 동시에 이 전차는 야간 전투 능력이 부족합니다. 야간 전투 장비가 고장나는데도 야간 전투 테스트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좀 봐봐. T-80 탱크. 많은 종이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엔진 출력은 충분히 크다. 충분히 빠르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 운전자의 시야. 역방향 속도. 야간 전투 능력.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사항은 종종 전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련과 러시아 장비에 대한 불평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왕성을 되돌아보며 작년에 해왕성은 모스크바를 파괴했습니다. 올해 네프툰은 S-400을 파괴했습니다. 대함미사일에서 지상공격형으로 변신.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주요 부분은 지형 매칭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수면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 상승과 하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날고 있다면 땅에는 산과 물과 협곡이 있습니다. 높이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사일에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지형을 식별하는 능력. 현재 지형에 따라 비행 고도를 조정합니다. 지상 공격 버전으로 개조된 대함 미사일. 사실 어렵지 않아요. 전례도 있다.
일본의 12식 대함공 경미사일. 실제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이 12식 대함미사일을 개발하던 시절, 지형 매칭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명목상 대함미사일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순항미사일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공격용 무기를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을 꺼림. 대함미사일은 자기방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 약간 공격적입니다. 이는 일본의 12형 미사일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지상 공격용으로 개조된 대함미사일.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년 만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해왕성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개선. 아마 2시쯤이겠지? 하나는 지형 매칭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위를 늘리는 것입니다. 최근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 개발한 미사일. 사거리는 700km가 넘습니다. 러시아 중심부에서 파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 워전 홈페이지에도 표현. 향상된 해왕성. 모스크바와 같은 도시를 공격할 수 있음.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모스크바까지 500km의 거리입니다. 이는 네프툰의 지상 공격 버전을 의미합니다. 주행거리는 500k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네프툰 대함 미사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범위는 300k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함 미사일 해왕성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지형 일치 시스템 설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범위가 증가합니다. 타격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이번에 S-400을 맞은 경험으로 보면 러시아 레이더는 적어도 표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탐지 능력에 큰 결함이 있음. S-400은 현재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무기이다. 크리미아에서 해왕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스크바도 마찬가지. 넵튠을 막을 수는 없다. 미래에 우크라이나가 넵튠 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심장을 공격할 것이다. 더 치명적인 타격.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수많은 드론을 사용합니다. 러시아 군사기지와 수도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 몇 달 더. 그렇다면 드론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 공습. 러시아의 S-400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 투르키에는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이란 드론 사용, 그리고 자체 국영순항 미사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대한 공습이 계속됐다. 그런데 이 세상에 환생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키예프와 싸웠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확실히 당신에게 그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머스커바이츠는 또한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날.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대공무기 S-400. 아음속 순항미사일 넵튠에 의해 폭발. 세계에는 두 나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첫 번째는 투르키의 터키입니다. 도입을 고집하기 위해 러시아 S-400, 미국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퇴출. 최첨단 전투기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형 F-16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계획. 또한 보류. 참깨를 따다가 수박을 잃어버리는 전형적인 사례다. S-400과 같은 대공방어 능력. 왜 터키에서 구입하셨나요? 내 생각엔 지금 에르도안의 장은 후회로 가득 차 있을까 두렵다. 이 뉴스를 봤어. 기분이 안 좋아. 터키 제외. 중국 공산당도 있을까봐. 중국은 211억 위안을 지출했다.
S-400 미사일 6개 대대 구매. 여기에는 사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 모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팔아요.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에 불과하다. 중국 방공체계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 러시아로부터 대공미사일 대량 수입. 그리고 모방하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잇따라 도입했다. S-324개 대대. 이는 중국 방공체계의 주력이 되었다. 2014년에 중국 30억 달러 추가 지출. S-400 대공미사일 6개 대대 구매. 넌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수입 무기. 아음속 순항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대만의 미사일 기술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력하다. 현재 대만은 이미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 자이영팽 2, 자이영팽 3. 자이영팽 3개 확장 범위 버전. 게다가 중거리 지상공격 미사일도 있다. 예를 들어 윤펑 등. 이 미사일의 기술 수준. 우크라이나 해왕성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S-400이 해왕성을 요격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엔 중국 공산당의 대공 방어 무기가 자이영팽 2 및 자이영팽 3을 요격하십시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중국, 러시아산 S-300과 S-400 도입. 정말 무력하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서방 국가의 미사일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대공 미사일은 러시아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방하여 자신만의 버전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원래 종이호랑이. 종이호랑이를 흉내내는 능력은 얼마나 강할까요? 러시아를 살펴보자. 가장 강력한 순양함 마스크바가 네프툰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공방어 시스템인 S-40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음 속으로 날아가는 해왕성조차도 이를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세의 무기 패트리어트. 하지만 러시아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대거를 요격할 수는 있다. 아름다움을 의심하는 이론을 계속해서 장려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8가지 업적은 눈을 뜨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멍청한 건지 나쁜 건지. 부의 축적 채널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